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은 15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발견했다는 거야. 왜 갑자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 동쪽에 있는 나라들, 존재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궁금한 거야. 관심이 있었던 거지. 특히나 당시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유럽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많이 읽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과장을 많이 해놨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 커졌던 거야. 아시아에는 황금의 나라가 있다고? 향신료가 그렇게 많아?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또 프레스터 존이라는 성직자가 오스만 제국 오른쪽에 크리스트교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자 신앙이 충만한 유럽인들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했던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찾자.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이슬람을 무너뜨리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두 번째, 당시 유럽에서는 동양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어. 비단, 차, 향신료 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향신료였는데요. 향신료는 후추 같은 거야. 서양인들은 주식이 고기잖아. 그런데 이 고기를 잡아서 바로 신선할 때 먹으면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린내가 확 올라오거든. 그런데 이 향신료가 향이 세니까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잡아줬던 거지. 이외에도 요리나 약재로도 쓰여서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어요. 도자기나 비단도 인기였지만 이게 진짜 인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들, 이탈리아 도시나 오스만 제국이 향신료를 되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자, 이 향신료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간중간 수수료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직접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싼 가격에 가져오고 싶었어. 그래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구를 뚫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이미 오스만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때마침 르네상스 시기 과학기술이 발전하죠. 세 번째,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나침반이 들어오면서 바다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멀리 항해를 떠날 수 있게 되었고요. 배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고 뿐만 아니라 화약이 들어오면서 배에 대포를 탑재해서 무장도 가능해져. 그 결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항로를 찾으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가장 활발하게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지중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당했던 나라, 가장 손해를 보고 있었던 나라,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일 비싼 가격으로 향신료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인도에 가서 싼 가격에 향신료를 가져오고 싶었어. 그래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신항로 개척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대서양을 통해 아프리카 쪽으로 간 다음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발하려고 했어. 그래서 148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끝에 있는 희망봉까지 갔는데 여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폭풍이 거세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스쿠 다 가마가 희망봉을 건너 인도에 도착하는 데 성공해요. 인도 남부에 있는 캘리컷의 항구를 열고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면서 포르투갈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뒤 동남아시아의 물라카, 중국의
마카오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 에스파냐는 콜럼버스를 후원해요. 당시 콜럼버스는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인도가 나오겠지 계산을 하고 갔는데 아무리 가도 육지가 안 나와. 엄청 많이 가다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육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곳이 지금의 쿠바 일대. 이때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도라고 믿었어.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뚫었다라고 해서 서인도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해서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은 마젤란. 마젤란은 태평양을 넘어서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서 원주민과 싸우다가 죽어요. 하지만 나머지 일행들이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면서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구가 진짜 구라는 거, 지구 구형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를 식민지화합니다. 여기서 포르투갈만 브라질이 가져가요.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유럽은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유럽인들은 새롭게 발견한 땅, 아메리카를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에 있었던 문명들이 에스파냐에 의해 파괴가 돼요. 첫 번째는 마야 문명이고요. 위치는 여기 피라미드형 신전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그렇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테카 문명이고요. 수도는 테노치티틀란. 여기도 피라미드형 신전이 있었는데 이 문명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잉카 문명은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발전하고요. 수도는 쿠스코. 그리고 마추픽추라고 해서 높은 산 일대에 만들어 놓은 잉카 문명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줄 매듭 간격, 굵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키프 문자도 사용하고 있었어. 하지만 여기도 피사로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후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땅에 어마어마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토시 광산이고요. 여기서 4만 톤이 넘는 은이 생산되는데 장비가 별로 좋지 않았던 당시에 그 많은 은을 캐기 위해 원주민들을 학살에 가까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시켜 담배, 사탕수수, 커피를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원주민들은 엄청난 노동과 학대에 시달렸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 같은 전염병까지 생기면서 당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을 해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멕시코 고원 일대의 원래 인구는 2,500만 명 정도가 있었어. 1520년대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은 1600년 정도에는 약 107만 명, 즉 100명이 4명이 된 거야.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데스 고원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887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인구가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67만 명, 즉 7.5% 정도만, 100명 중에서 7에서 8명 정도만 남은 거야. 어마어마한 인구 감소가 있었어. 이렇게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너무 많이 죽자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자 유럽인들은 새롭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삼각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들에게 무기나 옷감, 생필품 등을 주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아메리카로 갑니다. 이게 흑인을 싣고 갔던 노예선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누워있죠. 팔다리가 다 묶여서 층층이 이렇게 물건처럼 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보통 2-3달,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이런 엄청 좁은 공간에 많은 노예들을 싣고 가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식사도 하루에 한 번만 주고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10에서 한 30% 정도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그냥 그 시신을 던져버리고 살아남으면 이제 팔아버리고 그랬어. 이렇게 당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데려와 아메리카에 팔았고요. 아메리카에서는 이들을 데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판 유럽인들은 그 돈으로 플랜테이션에서 나오는 농작물과 은을 사서 유럽에 판매를 해 돈을 벌었어. 이처럼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무역, 연결하면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에서 생산되었던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결과 가격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금과 은이 화폐야. 그런데 이게 너무 희귀해서 굉장히 비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금과 은이 많아지니까 전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에는 이 물건을 하나 사는데 금 1개면 되었는데 이제는 뭐 2개, 3개, 4개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 전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건의 가격,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자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화폐를 받는 귀족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물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상공업자와 농사를 지어 쌀이라는 현물을 가지고 있는 농노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귀족이 몰락하고 상공업자와 농민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서 약탈한 은을 가지고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해요. 아시아의 향신료, 비단, 차 등을 구매하고 많은 양의 은을 지급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했고요. 이러한 교역망의 확장과 변화를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신항로 개척의 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대왕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